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 무렵 일본 고베시의 주택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아 2명을 망치로 가격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범인이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학생 가방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학교에 연락해 의심되는 가해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경찰을 통해 요청하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고 검거했더라면 이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1997년 3월 16일 정오에 같은 곳인 고베시 주택가 공원에서 한 소년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물으며 아이에게 접근했고 안내를 받은 뒤 고마움을 전하고 싶으니 여길 봐줘 라며 돌아본 아이의 머리를 전 범행에 사용했던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피해 아동은 다행히 도망쳤으나 뇌타박상으로 10일 후 사망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아즈마 시니치로, 당시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즈마는 자신의 할머니가 사망하자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작은 새 등 작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이 잦았고 그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행동과 말투에 잔혹성을 보이던 그는 동네에서 유명해지만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아즈마는 첫 범행 때 망치로 내려친 순간 이성을 잃었다. 이 선을 넘었으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즈마는 죽음을 이해하고 싶어 살인을 계획합니다. 대신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고 반격이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 1997년 5월 27일 고베시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하세준의 머리가 절단된 채로 발견됩니다. 피해 아동은 가해자의 동생 친구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인 24일 오후 아즈마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우연히 하세준을 만났고 몸이 불편하고 어린 준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즈마는 거북이를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으니 같이 보러 가자며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교살한 뒤 사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25일 아즈마는 살해 현장에 가서 일명 영혼의 의식이라는 목적으로 칼로 양 눈에 상처를 입히고 입을 귀까지 찢은 뒤 두세 번에 걸쳐 눈꺼풀을 잘라냈습니다. 그 후 사체의 목을 톱으로 절단하고 목 아래에 비닐봉지로 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배낭에 절단한 머리를 넣고 한동안 응시하며 만족한 뒤 집에 돌아가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5월 26일 피해 아동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방불명된 아이를 수색하던 도중 다음 날인 5월 27일 오전 1시경에 머리가 잘린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머리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입은 길게 찢어졌고 눈은 X자 모양으로 상처가 새겨져 있었으며 입 안에서는 빨간 글씨로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4년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살인마 사카키바라. 스펠링마저 틀린 범인 아즈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6월 4일 고베신문사 앞으로 도전장이 도착합니다. 종이에는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잘못 읽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만약 또 잘못 읽는다면 강력한 보복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신을 투명하다고 표현하며 제 존재를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 살인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즈마는 경찰이 범인을 30대 남성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사에 혼동을 주려고 하는 등 살인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지의 장문 수준을 중학생 정도로 가정했고 마침 중학교에 다니는 아즈마의 징역 13년이라는 글이 도전장의 장문과 비슷하여 그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평소에도 요주의 인물이었던 아즈마는 프로파일링 결과에도 알맞은 범인의 형상이었습니다.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아즈마를 체포했고 28일에 걸친 수사 끝에 아즈마는 울면서 재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이후 7월 25일 아즈마는 고베 지방재판소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1급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 당시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었고 아즈마는 만 15세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법원은 그가 악질인 것을 감안하여 선도 및 정신치료를 지시했습니다. 10월 20일 아즈마는 의료소년원에 수감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5년 1월 1일에 퇴원 허가를 받아 8여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아즈마는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써서 출판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비난했습니다. 수기의 제목은 절가인데요. 제목부터 피해자가 아닌 범인인 본인 중심이고 살인을 하고 처벌을 받으면 괴로우니 절대 하지 말라며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자기중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아동 잔혹 연쇄 살인마인 아즈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소제목에는 이름을 잃은 날, 원죄, 찢어진 고양이, 신 없는 밤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자 제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즈마의 책은 15만 부 이상이 팔리고 아마존닷컴 도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단 기간에 12억 원이 넘는 인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잘못을 깨우친 사람의 행동일까요? 실제로 피해 아동에 붙이는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2번 살해당한 기분이라고 밝히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유족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2월 일본 주간지에서 그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소년원 출소 이전에 비해 키가 훌쩍 크고 근육을 단련해 덩치가 커진 탓에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아즈마와 그의 가족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년일 때와 다르게 성인이 된 아즈마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일상이 맞는 걸까요? 아즈마는 1급 살인죄로 사형을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턱없이 약한 형량입니다. 물론 논란은 들끓었고 이 사건 이후 2000년 일본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미성년자조차 끔찍한 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촉법 소년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화홍련이었습니다.